그래서 101의 전산세무 2급 이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론은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약간은 아니고 시험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연습할 때도 그렇고 찍은 게 한 두세 개 정도는 맞아줘야 좀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찍은 거 다 틀리면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아는 문제 다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바람 많이 부나 보네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유가증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요거 여러 번 적어드렸었는데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900번 때 수수료 비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고 뭐예요?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잘 봐두세요. 거기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영업 외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이에요. 요거 참고하시고 아시는 분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요건 그냥 컨트롤 F 치시면 정답은 4번 나와요.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익의 인식. 이거 되게 잘 물어봐요. 세무에서 특히. 회계에서도 물어보긴 하는데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위탁 상품 나오면 위탁 나오면은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은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래서 꼭 여기에는 회수라는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회수라고. 그 다음에 공연은 요거 가끔씩 나오는데 공연 같은 경우에는 공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개최되면은 그 이후에는 환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받더라도 일부만 받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시작했는데 안 갔어. 그럼 그 돈 못 돌려받죠. 그래서 개최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현금, 외상, 할부. 그래서 요거는 무슨 기준이요? 인도 기준.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재무제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재무상태가 뭐세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경영성과가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이 뭐요? 자본 변동표.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중요한 항목은 본문이나 주석에 내용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중요하진 않은 항목은 통합.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별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은 통합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뭐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뭐 매출 채권 요런 애들은 합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합치는 거를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가 틀렸냐면 사업 결합 또는 사업 중단 등에 의해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이 되면 요때는 바꿔도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러니까 요런 특별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요때는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만약에 작년에 정액법으로 했어. 그러면 올해도 뭘로 해야 돼요? 정액법으로 해야 돼요. 원칙은. 근데 중대한 사유가 생겼어. 뭐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는 사유라던가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던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시면은 꼭 동일 표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무형자산. 그래서 우리 무형자산 나오면 식별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1번에서 저거 잘 봐주세요. 소프트웨어. 요거 계정 과목으로 나오거든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상각대상 금액은 자산의 추정전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분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정답은 3번인데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잔존 가치는 0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몇 프로라고 써 있죠? 10%로 써 있죠? 그래서 원칙은 없는 건데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은 잔존가액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제조원가니까 정답 3번입니다. 왜냐면 판매직은 800건대 상여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우리 원가 행태에 몇 가지 있으세요? 두 가지.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 총액은 증가한다. 맞고요.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은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이론은 앞으로 계속 풀어보겠지만 시험 회차마다 난이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되게 어렵고 쉬울 때는 전산회계 1급보다 쉬워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매번 똑같지는 않아서 좀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우리 보조 부문 배부 방법의 세 가지 있죠.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그래서 보시면 직접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상호. 단계는 우선순위가 높은 거 먼저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은 배분 순서 나오면 뭐였죠? 단계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그래서 우리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에 두 가지 있었죠.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료원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노무원가만 필요합니다. 노무랑 그 다음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변동제조 원가가 80만 원인데 총 제조간접비의 반이잖아요. 그러면 제조간접비는 100 얼마죠? 60이죠. 그래서 정답은 194번.
그다음에 10번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개별. 그래서 10번 보시면 개별은 비싼 거, 그 다음에 종합은 저렴한 거,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제조, 원가,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뭐하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 개별원가 계산은 간접비 나왔으니까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실제하고 예정 비교하는 게 간접비 문제예요. 우리 과대배부, 과소배부 있잖아요. 그거는 개별원가 계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건 뭐예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개별하고 종합에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나와요. 뭐 과대, 과소가 나올 수도 있고, 개별 종합이 나올 수도 있고, 완성품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완성품 환산량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주문 생산은 개별이죠.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그래서 우리 면세는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왜 불완전이라고 하냐면 환급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환급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거 뭐였냐?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랑 그 다음에 계산서.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왜냐면 은행은 과세업종이에요, 면세업종이에요? 면세업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기억을 하세요. 은행이랑 보험이랑 같이 기억하세요. 요거는 둘 다 면세업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에서 돈 찾거나 돈 뽑을 때 그때 부가세 안 붙잖아요. 보험도 받을 때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면세업종입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환급이죠. 그래서 환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환급하고 조기 환급이 있는데, 일반 환급 나오면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예정 신고 때는 미환급합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 환급은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수출이나 시설 설비 투자하셨을 때 요때 이제 조기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신고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3월에서 4월은 안 돼요. 그래서 3월은 예정 신고고 4월은 무슨 신고죠? 확정 신고죠. 그래서 예정 확정을 섞는 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답을 안 불러드렸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일반 환급세액은 예정 신고 때 안 되고 15일 맞고, 정답은 3번이에요. 매출 매입 다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매출은 뭐 하고요? 제외하고. 왜냐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예요?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세금계산서.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세요. 1번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세금계산서. 요거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 정도만 했었지 이거에 맞춰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해제가 될 경우에는요, 뭐 해제나 아니면 뭐 저기 뭐냐 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부 추가나 아니면 일부 감소나 요런 경우에는 그냥 저기 날짜는 그 작성 연월일에다가는 이걸 넣는 거예요. 해제. 그 다음에 비고란에 기존 세금계산서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 세금계산서 보면 비고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일명 예전 날짜죠. 예전 날짜는 비고에다 쓰고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은 오늘 날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딴 게 아니고 저거 하실 때 그 실제 수정세금계산서 실무에서 발행하실 때는 꼭 인터넷 뒤져보고 발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발행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발행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날짜를 오늘 날짜를 쓸 거냐 예전 날짜를 쓸 거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는 그냥 본인 감으로 발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있을 때는 꼭 인터넷에다가 아니면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발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있거든요. 꼭 보고 발행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딴 거 문제는 없는데 항상 날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은 과세기간 요거 나오면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과세기간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다음에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거나 출국하셨을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사망했으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고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네, 사망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나오면 이거 지문에 잘 나와요. 개업하고 폐업 잘 나오거든요. 개업, 폐업은 부가가치세예요.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단 15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작년까지는 10년이었거든요. 재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요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15년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추계 신고할 때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거기 추계 신고에다가 밑줄 치세요. 추계 신고는 뭐냐면 무신고예요. 그래서 무신고 하셨을 때는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3번도 잘 봐두세요.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 잘 내는데 뭐냐면은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요거 추가로 좀 외워놔 주세요. 우리 종합소득세 6가지 있거든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거 왜 외우라 그러냐면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이거 이론 문제에 간혹 가다가 이거 낼 때 있어요. 뭐 낼 때가 있냐면 시험 문제로 저기 뭐식이냐 저거 결손금 처리 순서 물어볼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요거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사업으로 시작하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게 답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근로로 시작하면은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런 식으로 요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외우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종합소득세 순서하고 결손금 처리 순서. 그래서 우리 결손금 처리 순서가 임의적립금, 그 다음에 기타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있었었죠. 결손금 처리 순서.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요거는 그거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저기 2시 55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1번이 무조건 일반 점표예요. 여기는 그 뭐냐 거래처 놓고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건 회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 총 5개 있으시죠? 분개 한번 적어 보시고 등록까지 해보세요. 등록은 할 줄 아시니까 별도로 등록은 생략하고 분기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2월 6일 보시면 이미 광고는 했죠. 그래서 안 준 돈 미지급금이 얼마 있었어요? 35만 2천원 조합.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35만 2천원. 그 다음에 4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상. 무상의 뜻이 뭐죠? 공짜죠. 네.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 뭐라 그러냐면요. 자산수증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을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증이 증여받은 겁니다. 증여의 뜻이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그거를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짜로 받는 건 뭐라고 하세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면 무슨 손실이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보험금 받으면 뭐 보험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보시면 그래서 공짜로 기계 받았죠. 그래서 기계장치 500에 공짜로 받았다 뭐라 그래요? 자산 수준. 그 다음에 5월 30일 5월 30일은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어요. 요것도 종종 물어보기 때문에 못 외우신 분은 다시 외워주세요. 그래서 급여형하고 무슨 형이 있어요?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이죠? 확정 급여형이죠. 그래서 퇴직, 연금, 운용자산 1000. 그 다음에 수수료 줬잖아요. 주는 수수료 뭐라 그러냐면 수수료 비용. 그리고 구는 저 때만 쓰는 거예요. 저기 뭐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팔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에서 1055만원. 되셨죠? 요거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틀릴 확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급여형이냐 기여형이냐. 그리고 기여형 나오면 꼭 58로 나누셔야 돼요. 왜냐면 퇴직급여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꼭 58로 나눠 갖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뭐 영업부 500, 그 다음에 뭐 생산부 500 이런 식으로 꼭 58로 나누어서 줍니다. 문제 줄 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7월 1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 갔냐? 외화. 네, 외화전기 차익금이죠. 그래서 외화 나오면 제가 항상 이렇게 적어드리죠.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뭐 하실 때요? 결산할 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금액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만 달러 곱하기 1달러당 얼마예요? 1192원이었죠. 그러면은 요 당시에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5,900 얼마 나와요? 6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5만 달러 곱하기 1150원 하시면 5,750만원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5,960 줘야 되는데 5,750 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덜 줬으니까.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디 갔냐? 차변에 원래 받아야 되는 외화장기 차입금은 5,960이었어요. 그 다음에 뉴욕.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5,750.
50 나갔어요. 통장에서 5,750 나갔고요. 그 다음에 더 받아서 덜 줬어요, 더 줬어요? 덜 줬죠. 그래서 적게 줬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외환 차익 210.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5번에 별표 3개 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대손세액공제 받음.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답을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9월 15일은 일단 현금으로 해서 했대요. 110만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충당금 100인데, 요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가세 무슨 금이요? 예수금 10만원. 정리하세요.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그래도 요거는 대손세 공제를 받았을 때예요. 근데 이제 이거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손세 공제 받지 않았을 때.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9월 15일 날 현금 110. 그 다음에 대변에 그냥 대손충당금 110으로 끝이에요. 왜냐면 공제 안 받았으니까 세금 관련된 회계 처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공제 받았으면은 돈 받았으면 다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개 요거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받았다라고 나올 때 있고 안 받았다라고 나올 때 있는데, 차이점은 부가세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딱 그거 차이점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점표세요. 그래서 3시 20분이니까 3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7월 19일 대표이사인 김현우가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하이마트에서 TV를 990만원에 구입하고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사업 무관 비용은 대표이사 김현우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지급금. 이거는 맞추라고 힌트를 준 거고요. 가지급금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두 가지로 많이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출장 갈 때.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대표이사라고 적어드리긴 했지만 임원 있죠. 네, 임원들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요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매입에 뭐예요? 불공이에요. 왜냐면 업무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하이마트 역. 그 다음에 차변에 가지급금인데 요거는 저도 딱 100%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저도 이거 입력해봐야 하는데 사장님 이름 나오죠? 그러면 넣어보세요. 제가 좀 이따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990. 그래서 사장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넣는 거고요.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7월 19일 가셔서 이거 가지급금만 그래요. 다른 거는 넣으세요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지급금만 솔직히 오락가락 하세요. 그래서 TV 샀고 900에 90. 그 다음에 사기는 하이마트. 그 다음에 전자는 그 다음에 왜 불공이에요가 사업과 관련 없고 여기에서 넣으실 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다 가지급금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구라고 치세요? 김연우. 근데 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이름을 쳤는데 이렇게 없다라고 뜰 때는 그냥 안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지급금의 최대 단점이에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100% 이겁니다 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게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떨 땐 바꾸고 어떨 땐 안 바꾸고. 근데 가장 쉬운 건 쳐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28일. 근데 대부분 보면 이름으로 나오면 거래처 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 이름 내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7월 28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게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매입의 과세 동북역. 차변의 원재료인데 마이너스 300이죠. 그 다음에 세금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3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입금 마이너스 330. 끝. 그리고 이거 말고 매입한출 및 애누리 써도 되기는 돼요. 매입한출 및 애누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틀린 건 아닌데 실무에서 매입한출 및 애누리 잘 안 써요. 그냥 처리했었던 거 마이너스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반품이 환출이잖아요. 그 다음에 8월 1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우리카드. 그래서 매입의 카과 협성. 차변에 돈만 먼저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500. 그 다음에 세금 50.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550. 무슨 카드요? 우리 카드. 품목에다가는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요거 같은 경우에 기기장치라고 써도 되고 계약금이라고 써도 되고. 왜냐면 저기 품목이 채점 대상은 아니에요. 네, 채점 대상은 아니니까 거기 안에서 그냥 편하신 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월 12일 차 팔았죠? 네, 그래서 항상 요게 먼저입니다. 요거는 등록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3,000에서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해요? 1,200.
그래서 1800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거 얼마에 팔았죠? 1300에 팔았죠? 그러면 500만원 뭐예요? 손실. 그래서 답에 500 손실이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서울, 전자는 역. 대변에 자동차 팔았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3000, 그 다음에 감가 얼마예요? 1200.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항상 장부가액을 먼저 적어요. 그래서 3000에서 1200 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0. 그 다음에 돈은 현찰로 200 받았고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얼마 하셨어요? 1230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세금이 얼마냐면은 130.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현금 됐고, 유형자산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얼마요? 500. 일단 적으시고, 요거는 등록도 오랜만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날짜가 8월 10일, 그 다음에 유형은 매출 과세,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하나에 13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 전자는 역, 붕괴는 혼합작고, 대변의 제품 매출 아니고 차량 운반구 3000, 그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 노계액 1200, 그 다음에 차변의 현금 200, 차변의 미수금 얼마냐? 미수금이 1230, 그 다음에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0. 그래서 여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위아래가 다르다라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 거기 보시면 김전산 씨한테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매출의 뭐예요? 건별.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전산, 대변의 제품 매출 80, 그 다음에 세금 8만원, 그 다음에 차변의 통장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얼마요? 88만원. 다음에 정리하시고 등록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1분 후에 그 다음 것도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거는 거기 3-1번인데 3번이 무조건 부가가치세예요. 여기로 와주세요. 요번 문제는 거기 써 있는데 제가 위치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에 보시면 여기 수출실적 명세서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요? 수출실적 명세서 누르세요. 수출실적 명세서 누르시고 거기 밑에 내용 있으시죠? 그거 보시고 총 2개 넣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사랑 독일의 비머사 있죠? 거기 한번 요 칸에다가 넣는데 힌트는 요 위에 있는 글씨가 힌트예요. 여기 위에 번호들 있잖아요. 그 칸에 맞춰서 한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분 후에 같이 볼게요. 또 보시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출 나오면 요거 기준이라 그랬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그래서 수출 나오면 요 세 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 첫 번째 어디 갔냐? 프로그래머. 여기 보시면 날짜는 10월에서 12월 그래서 10월에서 12월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111-233-44444444 그 다음에 번호 틀렸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번호 틀린 건 상관없고요. 잠시만요. 111-233 5, 6,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요것만 맞으면 돼요. 111-233-4444 숫자 있죠?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2년 10월 14일. 왜냐면 요 문제가 2022년도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통화코드는 달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을 잘 보셔야 되는데 10월 5일날 환가했죠. 맞죠? 원화로 뭐 했다고요? 환가. 그러면 몇 월 며칠 걸로 보셔야 돼요? 10월 5일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은 1190원.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수출 나오면 장난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딱 세 줄. 그래서 수출 나오면은 요 세 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화는 몇 달러예요? 2만 달러. 그리고 거래처 나오면 여기 마지막에 스탠포드사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거래처라고. 요게 답니다. 그래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2, 1, 1, 3,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 다음에 2022년 선적일은 11월 11일이죠. 그 다음에 유로화 아니면 여기에다가 EUR이라고 쓰셔도 돼요. 거기 그 내용에는 EUR로 써 있잖아요. EUR로 쓰시면 유로화가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신고일 여기는 환가일이 별도로 없죠. 그러면 무슨 일로 가는 거예요? 선적일로. 그래서 11월 9일날 1300 얼마요? 10원. 그 다음에 금액 달러는 5만 달러. 그 다음에 마지막 잠시만요. 제가 왜 11월 9일이라고 그랬지? 네, 선적일은 11월 11일이죠. 죄송합니다. 1000 얼마요? 400원. 입으로는 11월 11일이라 그래 놓고서 엉뚱한 걸 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독일의 무슨 사요? 비머사. 이렇게 두 줄 넣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넣으면은 요 당시에는 3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볼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